선생님, 저희와 함께 좀 가셔야겠습니다. 강도 폭행을 당하신 분이 용의자로 선생님을 지목하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분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요. 구치소에 갇힌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는 소식을 받았어요. 정영길 씨, 국선 변호사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수연이에요. 이수연. 그때 길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했고 돈도 없었지만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꼭 데리러 오겠다며 편지도 써주셨잖아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62 정영길입니다. 경비를 하다 보면 꽤나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이렇게 다양한 사연에 귀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도 꽤나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지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사기도 당해보고 그리고 정말 위험했던 순간 은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기적처럼 제 삶에 찾아온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은 잘난 점보다는 부족한 점이 훨씬 더 많았던 제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작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인생에 대해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미리 말씀드렸듯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조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 제가 3살도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생활력이 강한 분이셨지만 어느 날 비포장 도로에서 경운기를 몰고 되시다 사고를 당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는 저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대신 조부모님께서 저를 맡아 키워주셨습니다. 조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아래 저는 청소년 시절까지 충남 당진에서 자랐어요. 10대 시절부터 농사일을 돕고 고등학교는 농업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20살이 되자 당진을 떠났습니다. 농업학교를 졸업했지만 농사는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먼저 돌아가셨고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던 할머니마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막상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 오니 막막하고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딱 1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가방끈이 짧았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건설 일용직이나 공단 근로자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구로공단에 있는 한 철강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죠. 철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하는 회사였고 환경이 열악하긴 했지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제가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노동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아서 고생 많이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90년대가 넘어가자 근로기준법이 점점 개선되더군요. 초반에는 고생 많이 했지만 5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잘 적응해서 열심히 벌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사장, 부사장, 실장, 과장 등 모두 좋은 분들이셨어요. 상사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만큼 일을 배우고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 역시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삶에 주어진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큰 돈을 모으지는 못해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오랜 시간 근무하면 부유하지는 않아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영길 씨, 자네도 이제 노후를 좀 생각해야지. 충남 사람들은 다들 양반이라는데 자네도 그러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회사 사람들이랑 모여서 당구도 치고 가끔은 한강이나 강원도로 여행도 다니고 말이야. 저와 함께 일하던 과장님의 말이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늘 저축하기에만 바빴던 제게 반은 진심으로 반은 우스갯소리로 던진 소리였죠. 그렇게 저는 30이 넘을 때까지 15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단 한 번도 한눈판 일이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사장님으로부터 회사 행정을 맡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죠.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저처럼 가방끈 짧은 현장 노동자는 좀처럼 행정직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힘들게 모은 돈으로 PC방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PC방 업자와 컴퓨터 업계 사람들을 몇 번 만났고, 그들은 제가 가진 자본금이면 50석 정도의 PC방을 차릴 수 있다고 조언하더군요. 그땐 PC방 장사가 워낙 잘 될 때라 희망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직접 PC방을 차릴 건물로 데려가 임대할 공실도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고요. 결국 그들의 달콤한 말에 이끌려 저는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아둔 돈으로 PC방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PC방 프랜차이즈 실장, 컴퓨터를 대줄 업체 대표, 부동산을 처리해줄 공인중개사까지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죠. 저는 그저 제가 가진 돈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만나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설명하는 말들은 제가 보기에도 합당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모두 가머니설이었다는 것을. 31살의 전 무모했고 어리석었고 순진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신도림 큰 길가에 PC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저와 부동산 계약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잖아요. 우리 젊은 사장님이 참 좋은 매물을 너무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네요. 15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겠어요. 이제 잘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겠네. 내가 보기에도 그 자리는 진짜 대박이야. 정말 10년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 옆에서 프랜차이즈 업자라는 사람이 능글맞게 웃으며 이야기했죠. 사장님, 일단 오픈은 2달 뒤고요. 그동안 저희 담당자가 내부 인테리어랑 테이블, 의자 준비할 거고 당산동 컴퓨터 사장님이 인테리어 끝나면 컴퓨터도 다 넣으실 거예요. PC방 사업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다니 꿈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크게 발전하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공장에서 철만 만져봤지 컴퓨터나 인터넷, PC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 사업을 준비했던 이유는 휴일에 우연히 들러봤던 PC방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명동에 있는 한 PC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평 가까이 되는 그 PC방은 자리가 없어 대기 의자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수가 10명도 넘었어요. 넓게 펼쳐진 컴퓨터 자리는 100석도 넘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노다지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때 PC방 사업이 제게는 금을 캐내는 노다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상상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부동산 대표와 모든 계약을 마치게 되었지요. 공장에서 발을 묶어 10년 동안 일만 하던 사람이 건축물 용도 변경이니 전기설비니 그런 걸 알 리가 있었겠어요? 신뢰할 만한 부동산 사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돈도 충분히 있었으니 그저 계약서에 도장만 쾅쾅 찍었지요. 나중에 프랜차이즈 업자와 당산동의 컴퓨터 사장을 만나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모습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업을 한 달 앞두고 50대의 컴퓨터 테이블과 의자, 기타 비품과 소모품들이 그 공실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인테리어 공사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현장을 찾아가 봤을 때 시작된다던 인테리어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연락을 하자 업체에서 자재 수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공사가 조금 늦게 시작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개업일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그 후 부동산 사장과 프랜차이즈 업자 그리고 당산동의 컴퓨터 업체 사장이 모두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곧장 신도림에 있는 제 가게가 될 그 건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공실 앞에 도착하자 투명한 유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그곳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공실 한켠에 가득 쌓여 있었던 컴퓨터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사라져버린 뒤였죠. 경찰서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담당 경찰관은 끔찍한 사실을 제게 전해주더군요. 이분들은 모두 69년생이고 이름은 오동수와 박미애입니다. 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사기 맞는 건가요?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걸 보니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기 맞습니다. 그럼 PC방 프랜차이즈 업자는요? 당산동 컴퓨터 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PC방 프랜차이즈 업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망해가는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 대출 문제로 여기저기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당산동 컴퓨터 사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업체에서 일하는 단순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눈앞이 얼마나 깜깜했는지 모릅니다. 끔찍한 분노와 절망이 저를 잡고 흔들었죠. 솔직히 말해 그들이 사람 하나를 놓고 그렇게까지 사기칠 줄은 몰랐습니다. 사기꾼들이야말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도둑놈들이라서 막아볼래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도무지 잡힐 것 같지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한강 다리에 다다랐더군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었지요. 난간에 손과 발을 올렸습니다. 뛰어내리려는 순간 지난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를 정성으로 키워주셨던 조부모님 얼굴도 보였습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난간에서 내려와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이 혼자가 되었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사실에 억울함이 북받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에야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범인들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죠. 집에 앉아 며칠을 가슴팍을 치며 지냈어요. 눈물로 지내던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밥을 먹고 씻고 자고 그저 숨 쉬는 것까지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다시 그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더군요. 차마 회사 사장님은 물론 동료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어요. 할 수 없이 저는 남구로 집 근처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제 명의의 계좌로는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10년 동안 모은 돈과 여기저기 은행에서 끌어온 돈을 그 부동산 사장과 프랜차이즈 업자라는 사람들 말만 듣고 몽땅 쏟아부었다니. 지금으로 치면
억소리 나는 금액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죠.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도 목덜미를 문다고 하잖아요. 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사기당한 후 그 반대로 행동하게 됐습니다. 성실함, 근검절약, 강한 생활력,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인력사무소는 항상 일이 있는 곳이었지만 저는 일주일에 3번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3일 일해서 번 돈으로 술을 사다 마시고 배달 음식을 사 먹곤 했죠.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힘겹게 인력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월세가 밀려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문제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은 건축 인력 시장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시기이니까요.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2월 초 일을 마치고 절망감과 우울함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가던 저녁이었습니다. 물론 소주를 2병 마시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멀리 길 한가운데 큰 쓰레기 더미가 하나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쓰레기를 한쪽으로 치워놓으려고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건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어요. 여자아이가 미동도 없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혹시 죽었나 해서 덜컥 겁이 났어요. 저는 급하게 그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코에 손가락을 대어보니 숨은 쉬고 있더라고요. 추운데 옷도 무척 얇게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급하게 큰 길가로 나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어디 병원인데요? 이름을 말해 주셔야죠. 그냥 응급실 있는 큰 병원으로 가주세요. 다행히도 택시를 탄 지 5분도 채 안 돼 근처 대학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의료진이 서둘러 아이를 침상에 눕히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아이가 쓰러졌나요? 하지만 저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다행히도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아이가 못 먹어서 쓰러진 거예요. 혹시 부모님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이의 부모가 아닙니다. 집에 가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것뿐이에요.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영양실조 상태라 몇 가지 필수 검사가 필요한데 혹시 아이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 연락처는 모르고요. 검사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아마 4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제 지갑에는 그날 받은 임금 9만 원과 집 월세를 마련하려고 모아둔 1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이 부모님 연락처도 알지 못했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아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검사가 시작되고 6시간 정도 지나자 결과들이 하나씩 나왔죠. 참 다행입니다. 아이 몸이 이 지경인데도 영양실조로 인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빈혈 수치와 전해질 등이 떨어져 있지만 잘 먹고 잘 자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물론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납 창구에 가서 검사비와 입원비를 물어보니 모두 77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갑에 있던 9만 원을 꺼내 수납 직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진 돈이 9만 원뿐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남은 금액은 퇴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남은 금액은 퇴원할 때까지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정산이 안 되면 퇴원 후에도 보호자분 명의로 비용이 청구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의 병실로 올라가 보니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더군요. 아이를 뒤로하고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77만 원에서 9만 원을 냈으니 나머지 68만 원은 어쩌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마음씨가 특별히 좋은 사람도 아니었죠. 그저 과거의 상처가 깊었을 뿐인데 그때는 마음도 머리도 모두 지쳐서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고 다시 나섰습니다. 전봇대에 붙어 있던 벼룩시장 신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볼펜으로 그어가며 일자리를 찾던 중 눈에 띄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 현장 긴급구인, 작업기간 8일 격일 근무, 석재조공, 일당 18만 원, 만근시 추가수당 10만 원. 계산해보니 4일 작업에 추가수당까지 받으면 총 82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전화를 걸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작업복과 장갑, 간단한 세면도구를 가방에 챙겨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 담당자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옷을 갈아입은 후 바로 작업에 투입되었지요. 평소에 해오던 일용직과는 달리 돌을 나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낭떠러지를 오르내리기도 하고 80kg에 가까운 대리석을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모자란 인간이지만 누군가에게, 특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투영되었던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한 지 4일이 지나자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4일 더 아이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꼭 데리러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뒤에 꼭 아이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동안 제 아이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때 왜 제 아이라고 말했는지 순간적으로 그냥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어떤 마음이 제 가슴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저는 공사 현장 담당자에게 9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본래 받아야 할 돈은 82만 원이었지만 담당자는 8일 동안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며 웃으며 8만 원을 더 주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정이 있나 보다 했지.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하더라고. 다음엔 좀 더 천천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여기 일자리는 차고 넘치니까. 담당자와 인사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아이의 병실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원무과에 들러 아이의 병원비를 모두 계산했지요. 그럼 지금 바로 데려가도 되는 건가요? 네,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전화 걸어둘 거예요. 아이 옆에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 선생님이 곧 아이 있는 병실로 찾아가실 거예요. 병실로 올라가 보니 아이는 양반다리로 앉아 TV에 나오는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애답게 까르르 웃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가 놀랄까봐 쭈뼛쭈뼛하며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 옆에 앉자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는 아빠 친구 영길 아저씨야. 진짜? 아빠 친구? 그럼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 만나러 갈 거야. 근데 너 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날 기억해? 당연하지. 그날도 엄마가 밥 안 준 날이었어. 며칠인지는 나도 잘 몰라. 근데 한 3일 5일? 엄마가 밥 안 줬어. 밥을? 그럼 아빠는? 아빠도 밥 안 줬는데. 나보고 옛날 엄마 꼭 닮았다고. 밥 먹지 말라고 했어. 물 마시라고. 옛날 엄마?
그럼 지금 엄마는? 지금 엄마는 가짜 엄마야. 지금 가짜 엄마랑 아빠랑 살아. 진짜 엄마는 옛날에 나 두고 도망갔대. 아이의 말을 듣고 저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와 계모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몸이 정말 깡말랐더군요. 나이는 9살이고 학교는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직접 키우기에는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보육원에 보낼 수도 없었어요. 보육원에 보내려면 호적상의 부모 동의가 필요했으니까요. 경찰에 아이의 부모를 신고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지난 사기 사건 이후 저는 경찰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말해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는 자신의 집 주소는 물론 계모와 아빠의 직장이나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던 동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담당 주치의를 만나 몇 주 더 먹을 약을 챙긴 후 저희는 병원 앞에 있는 짜장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짜장면을 먹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수연이에요, 이수연. 그래, 수연아. 아저씨 말 잘 들어. 아저씨는 네 아빠랑 정말 친한 친구야. 그래서 네 아빠 부탁대로 당분간 아저씨랑 함께 지낼 거야. 알았지? 수연이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아, 아저씨가 아침, 점심, 저녁 맛있게 먹게 해줄게. 우리 같이 건강해지는 거야. 알았지? 정말요? 그럼 가짜 엄마랑 아빠는 이제 안 만나? 그래, 수연아. 너한테 밥도 안 준 사람들은 가짜 엄마랑 아빠잖아. 그래도 아빠는 보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아저씨가 꼭 데려다 줄게. 저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자 싶었어요. 혹시 아이를 납치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지만 수연이를 끔찍한 그곳으로 바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수연이의 부모가 따진다면 우연히 길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고 부모님을 바로 찾기가 힘들어 잠시 보호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구로공단에서 회사를 다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의욕적으로 일을 했지만 주말에는 꼭 일을 쉬었어요. 평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수연이를 위해 주말에는 누구보다 다정한 아저씨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달 저는 수연이와 짧지만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어난 강아지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듯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굶주렸던 수연이는 가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려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뻤던 수연이는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으며 아주 밝은 아이가 되었으니까요. 수연이와 함께 있으면서 저도 많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게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이후 쭉 혼자서 일만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수연이는 저를 아주 잘 따라주었고 그 작은 손으로 세상 누구보다 큰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날들은 금방 접어야 했죠. 2달 후 저는 공사장에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벽돌을 나르다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지요. 그 일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더니 더 이상 공사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리더군요. 그동안 잘못된 자세로 일해 오신 탓에 골반이 크게 뒤틀려 있습니다. 2주 정도 입원하셔야 그나마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계속 막노동을 하시면 나중에는 걷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수연이를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는 수연이의 친부모가 아니었고, 친부모가 아니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학교를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지원을 받고 있던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던 복지 담당자는 일을 마치자마자 제가 있던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분의 이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김지영 씨, 참 좋은 사람이었죠. 처음에 김지영 씨는 수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차분하게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연이를 집으로 다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계속 이렇게 키우실 수는 없어요. 부모가 없다면 모를까. 멀쩡히 부모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인간 같지 않아서 밥은커녕 물 마시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던 아이입니다. 학교도 안 보냈고요. 국민학교 안 보내면 불법 아닙니까? 불법 맞지요. 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아동학대도 했잖아요. 수연이가 병원에서 지냈던 기록도 다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수연이는 제가 며칠 데리고 있고요. 그 후 복지 담당자는 경찰을 통해 수연이의 아버지와 계모를 찾고 양육 환경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수연이를 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 담당자는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수연이는 이미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고아나 다름없이 된 상태였으니까요. 그 후 복지 담당자는 수연이의 증언과 병원의 기록을 모아 부모를 아동학대 죄로 고소하는 준비를 한 후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연이의 친아버지와 계모가 친권을 포기하도록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연이는 호적상 보호자가 없게 되죠.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생님 호적에 수연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김 주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멈췄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주임은 저를 배려해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어요.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신용불량자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이 지내는 거요. 게다가 병원 입원비에 밀린 집세까지 저도 제가 인간답지 못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수연이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요. 보육원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생각을 바꾸고 또 바꿔봤어요. 하지만 김 주임님도 아시잖아요. 마음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는 걸.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미리 써두었던 편지를 건넸죠. 대신 수연이에게 이거 하나만 전해주세요. 아저씨가 몸이 다 나으면 꼭 찾으러 간다고 부탁드립니다. 주임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제 왼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수연이에게 잘 이야기할게요. 그동안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수연이는 보육원에서 잘 지낼 거예요. 아이가 워낙 명랑하고 바른 애잖아요. 저보다 선생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대신 약속해 주셔야 해요. 꼭 잘 회복하시고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도와드릴 테니 꼭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수연이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주임과의 면담을 마치고 며칠이 지나 다시 주임에게서 병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주임은 제가 쓴 편지와 말을 수연이에게 잘 전달했고 수연이가 보육원에 잘 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이야기를 듣고 보육원에 들어가는 날 수연이가 많이 울었다는 말도 함께 전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수연이를 보냈고 요양 생활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의사 말대로 요양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원에 더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 후 집에 돌아와 더 몸을 회복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망가진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몸이 나빠진 이후에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덧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아진 것도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 상태로 겨우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적은 돈을 벌며 24년의 세월을 버텼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휴지가 완전히 떨어진 날이었죠. 다른 생활용품이라면 미룰 수도 있겠지만 휴지는 그럴 수가 없더군요.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통증에 허리를 부여잡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둑해진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입었던 검은 우비를 걸치고 새까만 운동화를 챙겨 신은 뒤 집을 나섰습니다. 건물을 나와 슈퍼를 향해 10m쯤 갔을 때였습니다. 근처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까운 거리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살려달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서둘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는 못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어느 다세대 주택 1층 처마 밑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내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얼마 후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제게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경찰은 다시 차를 타고 여자를 찾기 시작했죠.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했던 저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젊은 순경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와 함께 좀 가셔야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가야 하죠? 강도 폭행을 당하신 분이 용의자로 선생님을 지목하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분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요. 제가 직접 찾을 수 없어서 신고한 건데 제가 용의자라니요? 모두 알고 왔습니다. 검은 우비에 검은 운동화,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170cm 정도 키라고요. 더 큰일 겪지 말고 따라오시죠. 생전 처음으로 저는 언성을 높이며 순경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제 억울한 주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순경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저를 근처 경찰서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담당 형사를 만나게 되었고 형사가 보여준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CCTV 화면은 비 오는 어느 날 밤이었고 흐릿하게나마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화면에는 보라색 우산을 쓴 젊은 여자가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검은 우비를 머리까지 푹 눌러 쓰고 검은 운동화를 신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그 후 화면 밖에서 남자는 여자를 폭행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에게서 그 여자의 가방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알리바이 역시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꼼짝없이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까지 저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하더군요. 형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고 그대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구속되어 구치소로 이감되었고요. 구치소에 갇힌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한 푼도 없었죠.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방법도 없었고 교도소 생활 후 일상으로 돌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처럼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만난 국선 변호사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후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억울함에서 오는 비통함과 분노 때문에 어떻게든 누명을 벗어야겠다는 생각에 쉽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는 소식을 받았어요. 정영길 씨, 국선 변호사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나와 보세요. 차가운 수감 시설을 나와 교도관을 따라 면담 장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나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젊은 여성이 그것도 아주 기품 있고 고상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는 자리에 앉은 저를 보고 스스럼 없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길 아저씨, 안녕하세요. 당신 변호사 아니세요? 제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수연이에요. 이수연. 그 말을 듣고 나서 10초간은 멍하게 앉아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구로공단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아저씨.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인력소에서 일했던 아저씨. 그때 길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했고 돈도 없었지만 치료해 주었어요. 동사무소의 김지영 주임님이 저를 보육원으로 데려다 주셨고, 그리고 저를 꼭 데리러 오겠다며 편지도 써주셨잖아요. 수연이가 맞았습니다. 마음에 묻어두고 괴로울 때마다, 삶을 모두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수연이와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곤 했지요. 고개를 떨구며 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명을 벗는 것 따위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눈물만 흘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죠.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저씨한테 받은 거 다 돌려주려고 정말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제서야 찾아와서. 교도관이 면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자 수연이는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다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가 구로지검 강도폭행의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국선 변호사들 모두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들처럼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범인의 걸음걸이예요. 수연이의 설명에 의하면 진범의 걸음걸이는 일반적인 팔자 걸음걸이지만 저는 뒤틀린 골반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팔자 걸음걸이가 조금 독특했죠. 진범처럼 걸을래야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이 CCTV의 화면을 국과수에 넘겨 걸음걸이 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와 진범의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소견을 받아냈죠. 그 후 수연이의 말대로 저는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지친 심신을 달래며 수연이와 종종 전화통화하는 걸 낙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수연이가 집에 찾아와 반찬을 주고 가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수연이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 근처로 저를 불러내어 식당에서 배불리 대접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수연이는 제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떨떨하기만 합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아빠나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앞으로는 제가 평생 곁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 후 정말 수연이의 말대로 저희는 아빠와 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자리도 수연이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었지요. 할 일 없이 지나간 세월에 벌써 환갑이 넘어버린 나이지만 제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된 듯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구하다면 기구한 인생이지요. 사람 마음, 세상 일, 하늘의 뜻은 모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저 순리대로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